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임차인 보호의 효과를 보겠지만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세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언제쯤 안정화될지 알아봅니다. 이광수 미래에셋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진이 최근에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게 전셋집 보러 온 사람들이 줄 선 사진이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렇게 줄을 서서 볼 만큼 지금 전세난을 겪고 있다. 이걸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게 실화냐 그랬죠. 네. 13일에 온라인에 쫙 퍼졌었는데 정말 실화일까? 실화였습니다. 네. 자, 이게 가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전셋집을 구하려는 9 가구가 와서 줄을 서서 집을 보고 나서 이 중에 5명이 마음에 든다, 입주하고 싶다, 희망을 밝힌 거예요. 네. 그 경쟁률이 5대1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을 했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이긴 사람부터 1, 2, 3, 4, 5를 정한 다음에 네.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당첨된 한 집이 당일 계약을 하고 네. 입주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네. 워낙 이 전세 매물이 마르다 보니까 나온 일이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이 임대를 놓는 집주인이 자, 세입자를 좀 면접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2+2로 이제는 길게 전세 계약을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왕왕 있는 일이긴 한데 오래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네. 그 사람의 좀 직업이라든가 어떤 성향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싶다 해서 좀 뜬금없지만 방을 구하려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면접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저 사진 자체가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보면 전세난 심각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 서울 전세 가격이 68주째 상승 중인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예전에 2013년 때인가요? 그때도 전세가 굉장히 치솟았다라고 해서 기사화가 많이 됐었는데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지금 전세가 오르는 게 그 임대차 3법 이 여파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전세가가 오르는 건 똑같은 현상인데요. 네. 원인이 다릅니다. 당시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은 네.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이 부족해서요. 네. 매물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데요. 네. 살고 계신 분들이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럼 2년 더 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감소해서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이고요. 네. 과거에 말씀하신 2013년도에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를 살려는 사람들이. 왜 그때는 많았죠? 가격이 계속 하락했던 구간이어서 상대적으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전월세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좀 다르다. 근데 결과는 지금 같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네. 6월, 7월에 가을에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남은 기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너무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나 명확관한하게 이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매물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전월세나 이런 시장은 투자나 투기 수요가 없고 실수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이 감소하면 바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 전세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쫓아간다 그런 얘기인데 주변 지인들 이제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면 계약 만료일 그러니까 보통상 계약 만료일에 다시 계약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임대차 3법 때문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네, 우리 가족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나가달라라고 해서 나가요. 근데 문제는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뛰어넘어서 다른 동까지 막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가을 전세난 잠깐 이때만 과연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매물 품귀 현상은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 상반기. 그렇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전세 가격이 계속 급등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거래 가격, 주택 거래 가격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주택 거래 가격이 계속 안정화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앙등하는 현상은 지속되기는 힘들다. 대신 물건을 찾기는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꼭 그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아파트도 계속 지어지곤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세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되진 않나요, 그렇게? 실제로 올해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5만 가구 정도 돼서 2008년도 이후 최대 규모긴 하거든요. 많긴 최대예요? 해요. 입주 물량이 많긴 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역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적인 그런 어떤 혼란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A 지역인데 B 지역의 입주 물량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A 지역의 전세 가격이 빠지진 않거든요. 이게 약간 다른 현상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부족한 게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지역을 찾게 되는데 일종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내년부터 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네. 공급에 대해서 신청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전세 시장에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애초에 이러한 그 좀 특혜를 주는 발표가 공급 차원에서 나왔을 때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너무 급하진 않을 것이다. 매매는 영향을 줬는데 네. 전세는 지금 시간이 급하다는 거죠. 언제 공급되겠느냐? 한 2, 3년 후에 공급된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가을까지도 전세는 이 수요 공급이 맞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생애 최초로 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독립생활하기 위해서 제가 전세를 구합니다. 제가 또는 신혼을 위해서 집을 구합니다 할 때 이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줘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딱 걸려요. 뭐냐 하면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할 때 이 원하는 위치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뭐 직장과 가까워야 한다, 도심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공급되는 곳이 몰려있기가 어렵고 분산돼 있는데 결국은 도심권, 서울 내에서 못 찾으면 경기로도 나가고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외곽 지역으로 이제 밀려 나가게 되지만 문제는 결국은 이 특정 지역의 수요가 몰렸을 때 아까 제비 뽑기가 낯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원하면 여기에 이제 응모하고 그리고 이제 당첨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또 좋은 곳은 경쟁률로 몰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정부는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 시장과는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광수 의원님, 통계하고 이제 현실하고 피부로 느끼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실제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나요? 실제로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다른 이유가 절대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조금만 상승률이 보여도 체감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억 오른 다음에 6억에서 7억 올라도 상승률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체감은 되게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되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전세 가격의 근본적인 안정은 절대 가격이 낮춰져야 됩니다.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사실 느끼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렇습니다. 그럼 절대 가격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있죠? 그 방법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관건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세 가격 안정이 근본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복지라든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을 안정시켜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월세를 사시는데 전월세 가격을 영원히 싸게 해줄 거야. 이거는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전월세 상한제의 안정화를 통해서 이런 규제나 정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가 사실 관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현재 전세가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쯤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감으로 얘기하시는 건지세요? 과거에 저희가 그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늘어난 기간이 있었어요. 1980년도에. 네. 그러면서 이래 마찰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5개월 동안 5개월. 예, 전세 가격이 상승한. 근데 과거하고 미래가 똑같이 될 거라는 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요. 네. 저희가 내년 6월 내지 상반기를 예상하는 이유는 네. 사실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년 6월 이전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테고 절대 가격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가격이 안 오르는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긴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뭔가 안정되는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 전세가 월세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 독특한 이 전세 제도가 앞으로는 월세로 올라갈 거고 지금이 바로 그 기폭제가 될 거다라는 예상들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전세 제도가 지금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를 통해서 집을 샀기 때문이에요. 네. 일종의 갭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일종의 30대나 40대들이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데요. 갭 투자 비율이 거의 서울의 일부 지역은 70%까지 상승합니다. 네. 지금 전세금을 통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그걸 상환하지 않는 한 월세로 전환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는 분들이 임대인들이 그 돈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그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완전히 뭐 월세로 전환되기에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말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당분간은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하죠. 갭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갚을 여력이 없는 거죠. 심지어 대출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앞서 저 홍남기 부총리 잠깐 그 인터뷰가 나갔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 국감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전세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한번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세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네, 오늘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홍남기 부총리의 전세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의 정말 최악의 상황을 바로 이 홍남기 경제 정책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경제부총리 이분의 딜레마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본인이 전세 살고 있던 것이 결국은 더 살 수 없게 되고 또 매물로 내놨던 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제정책 수장이 저런 상황이 네. 돼 있기 때문에 더 곤란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상징적인 케이스가 됐는데 네. 가장 우려했던 대목의 함정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의왕에서 2005년부터 올해 가족들이 실거주 사시다가 지금 세종청사 쪽에 분양을 하나 받아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주택 1분양권이었는데 네. 이게 아직 분양권은 지어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이제는 문제가 된 거죠. 이걸 네. 2주택으로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이 안 돼요. 매도 금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다주택이 아니려면 이 결국은 의왕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의왕 집을 매각하는데 여기에 세를 줬던 겁니다. 네. 본인은 마포구에 세를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세는 안 나가고 지금 청구권 갱신을 이 계약 청구권을 이 갱신 연장 요청을 했고 네. 그러니까 집을 사려던 분은 사실은 실제로 대출을 끼고 들어와서 살려고 했는데 못 살게 되니까 잔금을 못 치르고 매매는 포기. 근데 지금 마포에 있는 전세는 내놨는데 네. 다른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난감한 지경입니다. 자, 지금
세입자분들의 좀 구체적인 사례로 좀 곤란한 상황이 겪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사례를 좀 살펴보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본인이나 이제 직계 좀비 속에 들어갈 테니까 집 비워라. 그래서 네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년 지나도. 그런데 그 비워둔 기간에 집을 세입자를 들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냥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직계 좀비 속에 산다고 공지하고요. 네. 알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줘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버틸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차후에 대응이 좀 달라지죠. 네. 예를 들어서 공실로 비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에 법정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요. 대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손해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다른 거고요. 근데 만약 두 번째 케이스, 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한 다음에 3절을 드렸습니다. 네. 이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금액,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할 금액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매월 임대료에 곱하기 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새로운 임차인과 그리고 제가 임차했을 때 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에 곱하기 24개월에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기존의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내 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달이고 3달이고 5달이고 계속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그리고 이건 2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거기- 네. 그래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전세 거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제가 실거주한다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서 거기에 다른 세입자가 전세가 나갔네. 왜냐면 실거주를 하면은 전세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계약이 새로 돼 있으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거니까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보 조회는 내년 6월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제 법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뉴스 들어온 걸 보면 강남의 집값이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쪽에서는 0%대로 떨어졌고 강남만 딱 따로 띄어놔서 보면 마이너스 0.01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효과를 본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요즘 되게 급하신데 일단 네.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가 좀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변곡점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9월에 거래된 서울의 주요 아파트 한 240건 거래를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 47건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46건이 죄송합니다. 상승이 67건이었고요. 하락이 46건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올해 상반기에는 상승이 훨씬 많았고요. 하락 비율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하는 아파트 수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는 표처럼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일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락하는 아파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크게 보완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전세 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네. 일종의 갭 투자가 시장이 또 증가하면 시장의 상승세 내지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전세 가격이 어떻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후속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전세난 관련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